자, 다음에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는 음원과 관찰자의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관찰하는 파의 진동수가 다르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도로변에서 그 앰뷸런스가 다가오면서 사이렌을 울릴 경우하고, 그리고 멀어지면서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 관측하는 진동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앰뷸런스가 다가오면서 사이렌을 울릴 경우에 우리가 진동수가 좀 높은 진동수로 들리고, 반면에 이제 앰뷸런스가 멀어지면서 사이렌을 울릴 경우에는 진동수가 좀 작게 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이 음원, 그래서 그래서 음파를 발생하는 것이, 그리고 또 관측자의 위치, 이것이 상대적으로 상대적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음원에서 발생하는 진동수와 다르게 들리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 음파 이외에 전자기파인 BC라든지 모든 파동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음원이 정지하고 뭐 관측자가 움직이든지, 반면에 관측자가 정지하고 음원이 움직이든지, 또는 음원과 관측자가 서로 가까워진다든지, 음원과 관측자가 서로 멀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관측하는 음파의 진동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원이 정지하고 관측자가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원이 정지해 있고요, 관측자가 뭐 다가가든지 또는 멀어지든지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음원은 이 정지한 위치에서 음파를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죠. 자, 그런데 이 관측자가 이 음원 쪽으로 다가가는 경우죠. 뭐 음원은 뭐 사이렌이라든지 또는 스피커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관측자가 음원 쪽으로 속도 BO, observe라고 해가지고 BO로 표시했습니다. BO로 움직이면서 들을 경우에는 관측자는 더 많은 파원을 만나게 된다. 보다시피 음원 쪽으로 다가가면은 더 많은 파를 만나죠. 즉, 관측자는 1초당 BO로 움직이고, 음파의 파장은 람다이므로 관측자는 1초당 B0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음파의 파장은 람다이기 때문에 관측자가 더 만나는 파의 수는 1초당 람다분의 BO를 추가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초당 람다분의 BO의 파를 더 만나니까 결과적으로 이 오브저버가, 이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 BO입니다. F5입니다. 진동수는, F는 음원이 발생하는 진동수죠. 진동수에다가
람다분의 BO만큼을 파를 더 1초당 더 만나죠. 그래서 진동수가 F에다가 플러스 람다분의 BO가 됩니다. 됐죠? 자, 이건 파장이니까 파장이고, 그래서 이걸 진동수로 바꿔주면요, 어머니 얘는 파의 진동수는 F람다는 B니까 B는 파의 속도고요. 자, 그래서 람다 하는 것은 F분의 B가 되니까 요것을 여기 잡아 이어서 FO에 대해서 풀어주면은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원에서 사이렌에서 F라는 진동수의 음파를 발생할 경우에 이 관측자가 이 음원 쪽으로 BO라는 속도로 다가갔을 경우에는 진동수가 더 큰 진동수로 듣죠. 그래서 B분의 B 플러스 BO만큼 더 큰 진동수로 듣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관측자가 음원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속도 BO로 멀어지면서 들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안 해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게 왜냐면 1초당 요만큼 파를 덜 만나게 되죠. 덜 만나게 되니까 다가갈 때는 더 만나고 멀어지면 덜 만나니까 여기에서 이 식에서 우리가 해보지 않더라도 이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는 이 음원이 내는 진동수보다도 B분의 B 빼기 BO만큼 더 적게 듣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관측자가 음원 쪽으로 다가갈 때는 진동수가 더 크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진동수가 더 작게 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는 이 관측자가 정지한 반면에 음원이 움직이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관측자는 이제 정지하고 있어요. 근데 음원이 이런 식으로 관측자 쪽으로 다가오면서 이 파동을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음원이 속도 BS로 소스라고 해서 BS로 했어요. 이 소스 쪽으로 소스가 BS로 관측자 쪽으로 다가오면서 음파를 발생할 경우 이 관측자가 듣는 음파의 파장은 짧아지죠. 이쪽으로 오니까 오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막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짧아지느냐 하는 것은 1초당 음원이 움직이는 거리가 BS죠. BS고 음파의 진동수는 F므로 B 골 F 람다니까요. 그래서 짧아지는 파장은 B 소스가 F 델타 람다 만큼 델타 람다만큼 짧아져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짧아지는 음파의 파장은 F분의 BS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F는 저 소스가 내는 진동수예요. 자, 그러면 이 관측자가 이 소스가 음원이 이 람다라는 파장의 음파를 발생하는데 이 오브저버가 듣는 파장은 더 짧아졌죠. 그래서 람다 5는 소스가 내는 파장에다가 요 짧아진 만큼을 빼주면 되죠. F분의 BS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동수로 나타내면은 람다 5는 F5분의 B고요.
람다는 F분의 B이기 때문에 요건 관측자가 듣는 것이고요. 요거는 음원이 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은 이걸 넣어가지고 각각을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원이 관측자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관측자는 이 더 큰 진동수로 듣게 되죠. 그래서 B 빼기 BS분의 B 이것이 1보다도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이 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스가 내는 음원이 내는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로 듣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관측자에 대해서 이 소스가 멀어지는 경우죠. 이건 지금 가까워지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스가 멀어지는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지잖아요. 보다시피. 그래서 다가올 때는 소스가 다가올 때, 음원이 다가올 때는 이와 같이 파장이 짧아지는데 이 음원이 멀어지니까 파장이 이런 식으로 길어지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어느 정도 길어지느냐 하는 것은 델타 람다만큼 길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음원이 관측자에 대해서 멀어지면은 이 진동수가 적게 들리죠. 그래서 이것은 분모의 플러스이기 때문에 더 적게 들리고 이건 분자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더 크게 들리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 이 관측자가 듣는 이 진동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예요. 그래서 음원과 관측자의 이 상대적 움직임으로 이 관찰되는 파의 진동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걸 갖다가 한 개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는 음원이 발생하는 진동수 F에다가 B 소스고요. 이것은 observer 관측자의 움직이는 속도고 이건 소스 움직이는 속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거 뭐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observer가 관측자가 다가가면서 들으면은 진동수가 크게 들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면에 관측자가 소스에 대해 음원에 대해서 멀어지면은 진동수 적게 들리니까 마이너스죠. 반면에 음원의 경우에는 음원이 이 관측자에 대해 다가가면서 음원을 발생하면은 진동수가 크게 되니까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 음원이 멀어지면은 진동수 작게 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이거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모가 있고 이거 분자에 있기 때문에 다가가면은 플러스고 멀어지면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음원이 다가가면은 마이너스고 멀어지면 플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소스하고 관측자가 서로 다가가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크게 들릴 거죠. 그래서 진동수가 크게 들릴 것이고 멀어지면은 진동수가 작게 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식이 이 모든 도플러 효과의 어떤 상황에 따른 그래서 관측자와 그리고 음원의 상대적인 이 움직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다가 모든 그 경우에 대해서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요것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음파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모든 파동에 대해서 도플러 효과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 음파의 경우 이외에 빛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전자기파의 경우에도 이 도플러 효과식이 만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도플러 효과에 대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동수 400Hz의 소리를 음파를 발생하는 그런 사이렌을 들고 벽을 향해 5m/s로 달려간다. 그렇죠? 이 사람이 듣는 맥놀이 진동수와 비트 수를 구하라. 공기 중에 음파의 전파 속도는 340m/s다. 자, 상황은 이해가 되죠? 사이렌을 들고 벽 쪽으로 뛰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결국 벽에서 이 반사되어 오는 음파가 있고, 그리고 사이렌에서 발생하는 음파가 있는데 두 음파의 진동수가 약간 차이가 나겠죠. 그 차이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 비트를 들을 수 있죠. 앞에서 우리가 했다시피 진동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두 개의 파가 합쳐지면은 비트를 발생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맥놀이 진동수는 이 두 파 진동수의 평균값이잖아요. 앞에서 했다시피.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달려가는 사람은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사이렌 소리와 들고 가는 사이렌 소리를 모두 듣는다. 그렇죠?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사이렌의 진동수는 벽에 있는 사람이 듣는 진동수 FW를 구한 후 이 진동수를 달려가는 사람이 듣는 진동수 FO를 구하면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상적으로 이게 반사되기 때문에 그렇죠. 음파가 벽에서 반사되어 가지고 다시 이 달려가는 사람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는 구할 수 없고, 일단 벽에서 이 반사될 때의 진동수를 우선 구해야 되죠. 그래서 반사돼 가지고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사이렌을 들고 뛰고 있는 사람의 귀에 들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 벽에서 반사될 때 그때의 진동수를 갖다 우선 구해야 되죠. 그걸 갖다 우리가 FW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벽에 가상적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듣는 진동수, 그것이 FW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 음원이 벽 쪽으로 속도 BO로 다가가고 있으므로 이 벽에 있는 가상의 사람이 듣는 진동수는 앞에서 이 식에서요. 이 듣는 사람, 오브저버는 지금 벽에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F5는 0이고요. FS는 이 음원이 들고 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사이렌을 들고 뛰어가는 사람, 그게 음원이잖아요. 음원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벽에서 관찰하는 진동수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동수가 벽에서 반사되어 가지고 사이렌을 들고 뛰는 사람의 귀에 들리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이 FW라는 진동수의 음원이 정지하고 있죠. 정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관측자는 속도 BO로 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관측자, 사이렌을 들고 뛰는 그 사람이 관측하는 진동수는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이런 진동수에다가 자기가 들고 뛰고 있기 때문에 벽 쪽으로, 소스 쪽으로, 음원 쪽으로 다가가니까 여기 플러스죠.
그럼 FW는 뭐 이거니까 요 잡을 여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음파의 진동수는 412Hz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고 뛰는 이 사이렌은 400Hz니까 그래서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412Hz 하고 자기가 들고 뛰는 이 사이렌 400Hz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듣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결국 비트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는 412 빼기 400 하면 12Hz죠. 1초당 12번의 삐삐삐 하는 이런 비트 수를 듣는다는 이야기죠. 맥너리 진동수는 두 개의 진동수의 평균값이니까 406Hz의 맥너리 진동수와 1초당 12번의 비트를 듣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시속 100km로 지나가는 기차가 2000Hz의 기적 소리를 낸다 했죠. 요새는 기차가 뭐 기적 소리를 내는 기차는 뭐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지한 관측자가 기차가 다가올 때와 기차가 지나가는 후에 듣는 기적 소리 진동수를 구하라 했어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정지한 관측자가 이 음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음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소스가 다가오니까 진동수를 더 크게 들리니까 분모이기 때문에 소스에 관계되는 것은 분모이기 때문에 B 빼기 BS죠. B이고 F고 B는 음파의 속도죠. 속도가 340 m/s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 100을 그대로 잡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시속이니까 이걸 초속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초속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100km니까 100에다가 킬로미터는 1000m고 1시간이니까 시속이 1시간이니까 3600 나눠주면 이게 바로 기차의 초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가올 때 듣는 진동수는 기차가 내는 진동수 2000Hz보다 더 높은 진동수 2179Hz를 듣습니다. 반면에 멀어지는 경우에는 이 진동수가 작게 들리니까 결국 밑에 분모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이 값을 잡아서 계산하면은 1848Hz로 기차가 실제로 내는 진동수보다 2000Hz보다도 더 작은 진동수를 듣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 피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초음파를 갖다가 인체 내부로 침투시켜 가지고 그래서 관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혈관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칩시다.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 세타. 자,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바깥에서 초음파를 발사합니다. FO라는 초음파를 발사해요. 자, 발사를 하면은 이 혈관 내에 있는 적혈구에서 음파가 반사되죠. 반사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이 도플러 효과 때문에 진동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FO로 발사했는데 이어서 이 혈소판에서부터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의 진동수는 약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두 차이에 의한 우리가 비트 수를 관찰해요. 자, 비트 수는 이 혈관을 흐르는 피의 속도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 수를 관찰하면은 이 혈관의 속도를 피의 속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적으로 발사되는 초음파가 인체 내부로 침투하여 피의 혈소판에 의해서 반사된다. 그리고 혈소판에서 반사되는 이 반영 신호가 진동자에서 관측된다.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는 예와 동일합니다. 이 벽에서 의해서 반사되는 그러한 경우에 이런 맥놀이 진동수와 그리고 비트수를 관찰한다고 했는데요. 동일한 경우예요. 이건 벽에서 이 음파가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것이고, 이 경우는 혈소판에서 반사되어 오는 경우,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독하는 것이 이 수직한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음파가 이 수직하게 벽에 부딪히는 경우이니까 우리 각도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이 혈소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속도 B로 움직이는데 이 관측자, 이 기계죠. 관측자에 의하면 이것이 수직 방향의 이 속도에 의해서 이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것이 B sin 세타잖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B 빼기 BO 분의 B 플러스 BO잖아요. 자, 그래서 동일하게 C는 음파의 속도입니다. 음파의 속도고, 자, B는 혈소판의 속도예요. C는 음파의 속도, 앞에는 B를 음파의 속도로 하고, BO를 이 관측자가 속도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B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이 B니까 C로 했어요. 그래서 음파의 속도를 C로 했어요. 그걸 갖다 차이를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C 이 플러스 B sin 세타고 C 마이너스 B sin 세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건 또 설명하기 때문에 이 혈소판에서 듣는 진동수는 그래서 발생하는 진동수에다가 C 플러스 B sin 세타고, 그래서 이것이 반사되어 오니까 이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 F 프라임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식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기가 관측하는 것은 결국 F5하고 F5 더하기 델타 F 진동수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진동수를 동시에 듣잖아요. 그래서 F하고 이건 F 프라임 되었습니다. F 프라임이 바로 F5 더하기 델타 F예요. 자, 그래서 이 차이를 구해보면은, 델타 F를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P는 P의 속도인데, P의 속도는 20에서 약 30 cm/s 초당 20-30cm 움직여요. 자, 그런데 음파는 좀 무리냐, 사람 몸이 거의 무리니까 물 속에서의 속도 1540m/s니까요. 그 C가 이 P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분모의 경우에는 이 C고 B sin 세타 이건 무시할 수 있죠. 위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트를 1초당 이 정도 숫자의 비트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를 델타 F가 이제 기기가 관찰함으로써 여기서부터 나머지 다 하니까 이 B를 구할 수 있죠.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쭉 스캔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스캔을 쭉 이렇게 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콜레스테롤이 끼었다든지 이래가지고 혈관이 좁아졌으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쭉 스캔하면서 관찰했을 때 어떤 지점에 피의 속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유난히 빠르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혈관이 좀 좁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 혈관 이 상태를 갖다가 관찰하는데 이 도플러 효과와 초음파가 이용이 됩니다. 자, 앞에 이 예입니다만은 앞에 예를 갖다가 이 값을 주어져서 값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진동수 2MHz, 메가는 10의 6성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0의 6성赫츠의 초음파를 인체 내부로 발생한다. 그렇죠? 각도가 10도인 혈관 속의 혈소판에서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와 인체 내부로 발사한 이 초음파가 중첩되어 가지고 비트가 관측되는데 이 비트 수를 구하라 했어요. 혈류의 속도는 30cm/s고 인체 내부에서 음파의 속도는 1540m/s다. 자, 저 위에 식에서 이 델타 F를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자, F5는 2MHz고요. 그리고 P는 30cm/s 피의 속도는 C는 1540이고 세타는 10도니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35Hz를 우리가 관측을 합니다. 즉 1초당 135Hz의 이 비트 수를 관측합니다. 실제로는 거꾸로죠. 135Hz를 관찰하면은 이 식에서부터 이거 관측되는 기고요. 이 나머지 다 아니까 이 식에서부터 그 부분의 피의 속도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이 지금까지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이 음원과 이 관측자 사이의 이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이 음원이 발생하는 진동수보다 다르게 관측자가 관측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는 것은 음원과 관측자의 상대적인 이 속도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이 식을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음원과 그리고 관측자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만 파악하면은 이 관측자가 듣는 이 음원이 내는 진동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데시벨이라는 그러한 그 음파의 세개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도 합니다만은 그 전에 이 파동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위치하고 시간 두 개의 변수가 이 평행 위치에서의 변이죠. 변이가 이 두 개의 변수로 변수가 두 개가 있죠. 두 개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 4인파로 표현하면은 4인 kx-오메가t로 표현되고요. 이것이 k는 람다에 관계되고 오메가는 진동수 f에 관계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이 이 뭐냐 하면은 진폭이고 파가 어느 정도 세기가 크냐, 어느 정도 세기의 파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진폭이에요.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 관계. 그래서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파가 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파가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사인웨이브로 보면은 이래서 아래 위로 진동할 경우에 많이 흔들리면은 ymax가 크면은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그 말은 많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파동의 에너지가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는 이 진폭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파동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에너지하고 파동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냐. 그래서 이 파동의 에너지는 결국 진폭에 관련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초당 몇 번 흔들리냐는 얘기죠. 어느 정도 빨리 흔들리냐. 1초당 F번 흔들린다 하면 그것이 바로 그게 진동수죠. 그 1초당은 반복되는 횟수가 몇 번 되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파동에서는 이와 같이 이 파동의 에너지하고 그리고 1초당 몇 번 흔들리냐 진동수 이 두 개가 중요한 물리량입니다. 자, 사람이 이제 음파를 듣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음파가 옵니다. 오면은 이 음파를 관측하는 기관은 바로 귀죠, 귀. 그렇죠? 자, 귀인데 귀를 보면 내부를 보면은 이 고막이 있죠. 고막은 얇은 막이에요. 이 얇은 막이 음파가 옴으로 해서 흔들리죠. 흔들리는 것을 그래서 어느 정도 흔들리냐. 그래서 에너지가 큰 것 같으면 고막이 막 세게 흔들리잖아요. 세게 흔들리고 그 다음에 진동수에 따라서 1초당 몇 번 흔들리냐. 흔들리면서 진폭이 크면 아주 크게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진동수 크면 빨리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파동에서 이제 중요한 물리량이 진폭하고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음파 중에서 들을 수 있는 이 진동수가 20Hz에서부터 2만 Hz까지 들을 수 있어요. 20Hz라고 하는 것은 1초에 20번 흔들린다는 거죠. 2만 Hz라고 하는 것은 1초에 2만 번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2만 번 이상 흔들리는 파를 우리가 초음파라고 불러요. 왜냐면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음파라고 해서 초음파라고 불러요. 그리고 20Hz 이하도 사람이 들을 수는 없어요. 어떤 동물들은 20Hz 이하의 이 진동수의 음파를 관찰합니다. 주로 이제 지진파 자체가 20Hz 이하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이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먼저 감시하고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또 2만 Hz 이상을 들을 수 있어요. 초음파를 들을 수 있는데 박쥐라든지 고래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인간하고 다르게 2만 Hz 이상의 진동수의 음파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2만 Hz 이상을 관찰할 수 없느냐? 인간의 귀는 그건 너무 빨리 흔들리기 때문에요. 너무 빨리 흔들리기 때문에 그게 고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20Hz 이하도 마찬가지로 너무 적게 흔들리니까 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의 고막이 20에서 2만 Hz 사이의 진동수의 음파를 관측합니다. 자, 그걸 갖다가 뭐 세방고리관을 통해서 해가지고 뇌에서 이제 음파로 인식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음파가 너무 세기가 크면은 잘못하면 고막이 찢어지잖아요. 고막이 막 흔들리는데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걸 흔들리면은 고막 자체가 찢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음파의 세기하고 진동수가 귀로 관측하는 것이 이제 제한이 가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진동수 관련된 두 파가 합쳐서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쭉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음파의 에너지, 이 진폭 관련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데시벨 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바로 음파의 세기에 관계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음파의 세기라 하는 것은 이 단위가 1초당 1m 제곱의 넓이 안에 통과하는
에너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초당 1m 제곱의 면적을 통과하는 음파의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joule per sec 미터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joule per sec는 와트니까 단위가요. 초당 에너지니까 초당 에너지가 와트죠. 그래서 와트 per 미터 제곱으로 소리의 이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귀가 감지할 수 있는 최저의 에너지가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 per 미터 제곱이에요. 이걸 우리 가청 한계라고 그러는데요. 이보다 더 작으면은 이 고막이 흔들릴 수 없죠. 고막에 에너지가 오면은 흔들리잖아요. 음파 에너지가 오면 흔들리는데, 이보다 큰 에너지가 와야지 고막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할 수 있죠. 흔들리죠. 그 이하는 감지를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가청 한계가 I0로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 per 미터 제곱입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음파의 세기의 단위로 데시벨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음파의 세기가 I라 치면은 이 가청 한계와의 어떤 B가 에너지 B죠. 그러니까 B인데, 자, 이것을 갖다가 그 이야기 하려면은 너무 값이 크잖아요. 값이 크니까 10의 몇 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를 음파의 세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음파의 세기가 가청 한계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의 5성이다, 10의 5성 배다, 이런 걸 이 불편한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다 로그를 취했어요. 로그를 취하면은 10의 몇 성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자, 나오는데 그것이 3.2, 뭐 3.5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하기가 3.8 얼마다 이러면 귀찮으니까 여기다 10을 꼽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10 log I0분의 I 요걸 갖다가 데시벨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데시벨 단위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가청 한계에 비해서, 가청 한계하고 비교해서 이 음파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나타낸 것이 데시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값이 크기 때문에 록을 취하고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10을 꼽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정의를 하면은 대략 그러니까 몇 데시벨 이야기하면 이게 어느 정도 소리의 세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약 140 데시벨 같으면은 제트 엔진이 이제 내는 소리를 한 10m 안에서 듣는 것이 한 140 데시벨 돼요. 그럼 고막이 굉장히 아픕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고막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귀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 대충 140 데시벨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커져 보면은 고막이 찢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뒤쪽에 있습니까? 이 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120 데시벨 같으면은 제트 엔진 에서 40m 떨어진 거리에서 듣는 소리 세기가 한 120, 고통의 시작. 그죠? 그리고 건축 현장 소음이 한 110 데시벨, 철공소가 100 데시벨 정도, 지하철 안이 한 90 데시벨이고요. 아주 시끄러운 교통지역이 80 데시벨이고, 평상시 우리가 대화할 때가 대충 60 데시벨 정도예요. 도서관이 한 40 데시벨 정도예요. 그리고 호흡 소리가 대략 한 10 데시벨 정도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데시벨 단위를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면은
대략 예를 들어 85dB이다. 굉장히 시끄럽겠구나. 이런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데시벨 단위를 이런 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이 소리의 세기를 뭐 15의 몇 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보다는 데시벨로 이야기하면은 훨씬 값이 작으니까 우리 편하고, 또한 이 데시벨 단위를 통해서 몇 데시벨이라면은 이거 어느 정도 시끄럽구나, 음파의 세기가 어느 정도 세기될 것이냐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파의 세기는 데시벨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시벨 관련된 이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0dB인 음원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의 소음은, 그 소리 세기죠. 소음 시끄럽기는 몇 데시벨인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구해야 되는 것이 이 80dB이라는 것이 이 소리의 세기, 이 I, 이게 얼마 될 것인지를 우선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고, 자, 그리고 그래서 I0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음원의 시끄럽기를 구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얼마나 그랬어요? 10m 떨어졌다 했죠. 그 10m 떨어진 지점, R이 10m 떨어진 지점에 이 소리 세기를 또 구해야 되겠죠. 자, 10m 떨어진 지점의 소리가 온갖 방향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지니까, 왜냐하면은 여기 보다시피 이 소리 세기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단위 미터 제곱당 1초당 통과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 제곱미터당 어떤 에너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스가 I0인 경우에는 반경 R 위치에서 에너지는 모두가 퍼지니까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이 지점의 에너지는 I0에서 나누기 4파이 R 제곱이라는,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음원이 80dB를 했는데, 일단 80dB이 어느 정도인가를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I1 했습니다. 자, 그것이 또 10m 떨어졌으니까 10m 떨어진 지점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 세기는 이 I1에서 4파이 제곱을 나눠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못 퍼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단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80dB의 음원이 내는 소리 세기를 일단 구해봅시다. 자, 그걸 I1으로 했어요. 그래서 I1, 10이 빠졌습니다. 잘못됐어요. 80dB인데 10 log I0분의 I1 equal 10 log 10은 많아, I0는 10은 많아 12성이기 때문에요. I1이죠. 자, 여기서부터 I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1은 10의 마이너스 4성 와트 퍼 미터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I0로 있으면 I1입니다. I1이 여기서 사방으로 이러한 에너지 10의 마이너스 4성 와트 단위 미터당 이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10m 떨어진 위치에서 10m 떨어진 위치에서 듣습니다. 떨어지니까 이 4파이 R 제곱으로 이 거의 표면적으로 나눠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 10m 떨어진 지점에서 듣는 소리 세기는 I2는 이 I1에서 4파이 R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10m 지점에 어떤 데시벨 소리 시끄럽기는 데시벨은 10 로그에다가 이거 10을 말아 12성 가청 한 개고, I2 요 구했는 거 요거 잡아야 가지고 R1은 10cm니까 뭐 연마 되죠. 그 49dB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0dB의 음원에서부터 10m 떨어진
지점의 소리의 시끄럽기 세기는 49dB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계장치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였더니 80dB이었다. 기계장치에서 3m 떨어진 지점에서의 소음은 몇 데시벨인가? 자, 80dB이 소리 에너지가 어디 되냐 하는 것을 앞에 했잖아요. 앞에 구해놨으니까 다행스럽게 80 똑같은 거니까 다시 한번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15 마이너스 4성 와트/미터 제곱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 두 지점의 상대적인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4파이R 제곱이기 때문에 이 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m 지점하고 이 3m 지점이니까요. 그래서 이 B를 구해보면 되겠죠. 구해보면 되고, 자, 그러면은 I2하고 그래서 이 3m 지점에서의 소리의 에너지하고 I2하고 1m 지점에서의 소리의 에너지 I1하고 차이는 9배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에서 70.45dB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같이 이 데시벨이라는 것은 이 소리의 이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자, 그런데 이 소리의 세기 I라는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청 한계하고 비교해서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그를 취하고 여기다가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10을 꼽아준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소음, 소리의 세기를 뭐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시끄럽기, 라우드니스라 해가지고 시끄럽기 또는 소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음의 이 단위를 데시벨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